사람은 언제 자기 자리가 없어졌구나 하고 느낄까요? 그날 냉장고 문에 붙은 종이 하나가 내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요양시설 상담문이 그 순간 설거지하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최윤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 혹은 미래의 당신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의 외로움도 언젠가 다정한 추억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어요. 딸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기 닦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부엌. 문득 시선이 냉장고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자석으로 무심하게 꽂힌 한 장의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서울 요양홈 상담 예약 시 무료 건강검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받은 전단지려니 했어요. 요즘 아파트 우편함에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단지가 아니었어요. 구겨진 흔적도 없고 모서리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하나 더. 3월 중 상담 평수별 가격 비교.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건 그냥 정보 수집이 아니라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딸이 내 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어디론가 보낼 계획을요. 문을 잠그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선 딸이 노트북을 펼쳐두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 그런데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맞나?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맞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딸아,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중이야.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미안해, 엄마.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할까요? 어느 쪽이든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했어요. 나는 버려지는 걸까? 아니면 놓아지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나를 짐처럼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내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나는 딸의 집에서, 딸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텅 빈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종이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자리가 사라진 걸까?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냉장고 종이를 본 후 저는 딸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제 존재가 부담스러울까 봐요. 하지만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래요?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의무적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서 갔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화장실 문 틈새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물소리 때문에 분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몇 마디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불편하잖아.
계단도 힘들어 하시고, 지우도 눈치 보잖아. 할머니 오시면 방 비워줘야 된다고. 그냥 좀 더 편하신 곳이 나을 것 같은데.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어요. 물이 콸콸 흐르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선 딸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편하다. 눈치 본다. 다른 곳.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고 신발만 급하게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딸이 뒤에서 엄마, 어디 가세요?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도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72살 노인네가 길거리에서 혼자 우는 모습,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홈스테이 따뜻한 공간, 새로운 시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엔 햇살 좋은 거실에서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같았어요. 연출된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제가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시니어 홈스테이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현관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맞아준 건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힘드셨죠 하고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도착했을 땐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니 무너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막상 이렇게 받아주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원장님은 저를 2층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몇 분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자세가 꼿꼿한 분이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옛날엔 배우였답니다. 지금은 망가진 꽃이지만요.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소파에선 한 할아버지가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느릿느릿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계셨죠. 원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치매 초기세요. 전직 외과 의사셨대요. 손을 놀리면 기억에 좋다고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하세요. 구석 테이블에선 백발의 남자분이 공책에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말없이 집중해서 시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그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다시 사람 대접받는구나.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시니어 홈스테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아침엔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은 돌아가며 간단히 준비하고 오후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선영 할머니는 옛날 출연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뜨개질 하시던 할아버지는 가끔 제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 쓰는 남자분은 말이 없었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빙긋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원장님이 어르신들 개인 물품은
각자 관리하세요라고 했기에 저도 제 통장이며 카드며 중요한 건 다 방에 두고 있었거든요. 명세서를 펼쳐보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2장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원래 쓰던 카드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만든 기억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요. 하지만 사용 내역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만 원, 5만 원, 2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저는 명세서를 들고 1층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원장님은 자리에 없었고 젊은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것 좀 봐주실래요? 직원은 명세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착오일 수도 있어요. 카드사에 전화해 보세요. 그런데 이 카드는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예전에 만드신 거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묘하게 기분 나빴어요. 친절한 척하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늙은이는 다 그렇다는 식의 태도였어요. 아니에요. 전 분명히 일단 카드사에 문의해 보세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명세서를 도로 챙겨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세서를 다시 펼쳐보고 카드사 번호를 찾아 메모해두고 내일 아침 꼭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내 명의를 쓴 걸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밤에도 직원들이 가끔 순찰을 도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분도 명예 하나 써야지. 응? 최윤희 할머니? 응. 아직 정신 멀쩡하니까 조심해.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저분은 눈치가 빨라. 알았어. 그럼 이번 달까진 쓰고 정리할게.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명의를 쓴다고? 나를 이용한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였죠? 딸네 집에서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선 사람 대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곳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빴어요. 딸은 그래도 제 안전을 걱정했을 거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최소한 저를 속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은요, 따뜻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뒤에선 제 명의를 훔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도 결국 나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거구나.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의를 쓴다. 정신 멀쩡하니까 조심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2층 끝에 있는 박선영 할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톡톡.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최윤희.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영 할머니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마치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들어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의자를 권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명세서에서 발견한 이상한 카드 사용 내역, 직원의 무성의한 반응, 그리고 복도에서 들은 그 대화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선영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네, 저도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 매달 소액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자동이체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신청한 적 없는 항목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증금도 이상해요. 처음 들어올 때 500만 원을 냈는데 영수증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착각하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우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조직적으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른 어르신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뜨개질 하시던 외과의사 할아버지, 시 쓰시던 백발의 남자분, 그리고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두 분까지 총 6명이 2층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각자 이상하다고 느낀 일들을 말해봐요. 박선영 할머니의 말에 하나둘씩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제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안 쓰는데 제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서류 정리한다면서 돌려받긴 했는데 화장실에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예도용, 금융사기, 사생활 침해까지. 이 시설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착취하는 곳이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시 쓰시던 남자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명세서, 통장 내역, 이상한 서류들 전부 복사해 두세요. 그리고 노인인권센터에 제보합시다. 우리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각자 방에 보관해둔 서류들을 모으고 이상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목격한 일들을 메모했어요. 박선영 할머니는 옛날 배우 시절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저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제보 양식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노인 대상명의 도용 및 금융사기 의심 시설 신고.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눈치챌까봐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복지공무원입니다. 정기점검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예고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개의치 않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2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검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어요. 공무원들은 서류를 뒤지고 어르신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시설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시설 현관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우리는 그 종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박선영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윤희 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싸울 수 있는 힘이요. 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박선영 할머니는 조카네 집으로 갔고 뜨개질하시던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씻으시던 남자분은 아들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꼭 연락해요라고 말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그곳을 나오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아야, 엄마야. 엄마, 어디세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한 달 넘게 연락 없이 지내던 엄마가 갑자기 전화했으니까요. 엄마, 이제 혼자 살아볼까 해. 네. 너희 집 신세 지기 싫고 시설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그냥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집 구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작은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딸린 작은 집이었어요. 오래된 빌라 2층, 창문으로는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며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긴 게 얼마만인가. 결혼하고 줄곧 남편 이름으로, 나중엔 딸네 집 한 구석에, 그리고 시설에서는 그저 입소자로만 존재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은 최윤희의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빈 방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뭘 하고 살지? 다음 날부터 저는 천천히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예전처럼 큰 봉지로 사지 않고 딱 제가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6개. 그렇게 작은 봉투를 들고 걸어오는 길이 좋았어요. 근처 교회에서 글쓰기 교실을 연다는 전단지를 봤어요. 어르신 대상 수필쓰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교실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대여섯 명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순간에 대해 써볼까요? 노트에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쓸까? 그러다 문득 시니어 홈스테이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박선영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72살에 처음으로 내 힘으로 싸워봤다. 그리고 이겼다. 글쓰기 교실을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가끔 근처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 하루 서너 시간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응, 한번 먹어볼래? 여기 포크로 찍어봐. 아이들이 와서 시식 코너를 기웃거리면 저는 친절하게 권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감사합니다 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손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지우는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 지우야, 어쩐 일이니?
엄마가 할머니 집 가보라고 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지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방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와, 할머니 집 좋다. 냄새도 좋아. 냄새? 응. 할머니 냄새. 집 냄새 같아. 그 말에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자주 올게요. 여기 놀러 오면 되죠?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작은 밥상에 둘이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어요. 지우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딸이 냉장고에 붙인 요양시설 전단지도, 시설에서 당한 명의 도용도, 모든 게 저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다시 붙잡은 거였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윤희의 삶을요.